새 영웅의 삼두정치가 한창이던 기원전 59년 공화국의 북서쪽, 흔히 로마인들에게 갈리아라 불리던 이 땅에는 당시 갈리아인, 켈트인 또는 골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리아인들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이미지의 전사들만을 떠올리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사람들도 번성하는 도시와 훌륭한 문화를 가졌을 정도로 로마 못지않게 문명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직은 로마도 일개 도시국가에 불과하던 시절, 로마 시내가 갈리아인들의 공격으로 초토화가 되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갈리아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로마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로마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탈리아의 북부에 해당하여 원래는 갈리아인들의 땅이었던 갈리아 트란살피나, 갈리아 키살피나, 일리리아를 정복하여 이 땅들을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원전 58년 당대 로마 최고의 야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속주들의 총독을 도맡으며 갈리아의 완전한 정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과거 그와 함께 히스파니아 전선에서 싸웠던 베테랑 용사들인 7, 8, 9, 10군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7년 이 당시 현재의 스위스 지역에는 갈리아인의 일파인 헬베티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들은 동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게르만족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결국 이들은 다른 갈리아인들이 거주하던 서쪽으로,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브루타누 지방으로 이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주 과정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갈리아인일지라도 한 부족의 이주라는 것은 결국 다른 부족의 자리를 뺏는 것이니까요. 이건 일종의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떠났을 정도로 이번의 이주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헬베티족은 로마의 영토를 통과해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쥐라 산맥을 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테니까요. 물론 카이사르는 이를 허락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빌미로 갈리아인들 간의 내부 다툼에 개입하여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갈리아 정복에 물꼬를 틀 생각이었던 거죠. 일단 카이사르는 재빨리 일개 군단을 이끌고 헬베티족의 행군로상 건너야 할 강을 먼저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이들의 행군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강가에 당도하여 카이사르의 로마군을 앞에 둔 헬베티족은 카이사르에게 도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카이사르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후 보름 동안 강가의 온갖 방어시설이란 방어시설은 다 구축해놓고 나서야 대답을 했습니다. 도하는 불가하다고. 물론 헬베티족은 대단히 황당했겠지만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로마군과 굳이 싸워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부는 자체적으로 강을 건너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강 건너에서 날아들어오는 화살 세례를 맞고 바로 후퇴했으며 헬베티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코스를 변경하여 산맥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헬베티족이 고생고생해서 돌아가는 사이에 카이사르는 그 자리에 부관 라비에누스와 일개 군단을 남겨놓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산맥을 넘어 갈리아인들의 영역으로 들어선 헬베티족은 고된 행군에 식량을 많이 낭비했던 탓인지 하산하자마자 다른 갈리아인들의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당한 부족들은 급히 카이사르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로마에 있던 카이사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태를 잠시 방관하였죠. 결국 로마의 최전방에 위치한 동맹 갈리아 부족들이 위험에 처한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새로운 군단을 편성하여 갈리아로 진군하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낸 카이사르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2개 군단을 모집하여 갈리아로 다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은 카이사르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겐 병력을 충원하고 갈리아로 진군할 전쟁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헬베티족이 다른 갈리아 부족을 침략하게끔 만들므로써 얻어낸 것이었죠. 그리하여 이렇게 카이사르는
새로 모집한 2개 군단과 함께 속주로 돌아가 기존의 4개 군단과 갈리아 출신 보조기병을 합쳐 총 24,000에서 3만에 이르는 규모의 병력을 자신의 휘하에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는 가만히 앉아 갈리아인들의 움직임을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기회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헬베티족이 드디어 로마군에게 최적인 전투지형 개활지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군은 즉각 출동했고 마침 강을 도하하는데 한창인 헬베티족의 뒤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만의 헬베티족은 강 하나를 도하하는데 꼬박 20일이 걸리고 있었던 바 카이사르가 도착했을 때는 이들의 4분의 1은 아직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뒤따라온 카이사르군은 이들을 그대로 들이쳐서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군은 단 하루 만에 강을 건넜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베티족은 배나 뗏목을 이용해서 강을 건넌 반면 로마군은 직접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넜으니 그럴 수밖에요. 게다가 소부족 간의 연합군인 헬베티족에 비하면 마치 오늘날의 군대처럼 일원화된 명령체계를 가진 로마군의 임무 수행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하를 마친 로마군은 헬베티족을 빠르게 추격하였고 곧 적과의 전면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로마군의 추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보급의 차질이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로마군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던 하이두이 부족의 둠노릭스가 헬베티와 내통하여 장난질을 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지만 이로 인해 카이사르는 잠시 진군을 멈추고 근처의 마을인 비브락테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헬베티족은 이를 좋은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역으로 로마군의 후방을 공격할 기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후퇴하는 로마군을 뒤쫓아 공격을 개시했고 카이사르는 일단 기병과 경보병을 보내 이들을 제지시킨 뒤 그동안 전열을 가다듬어 고참 군단병들을 언덕 경사로에 배치하여 위에서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식의 공격 방진을 만들었고 신참 군단병들을 뒤편에 세워두어 전투를 관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군은 적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로마군은 적들을 향해 힘차게 필름을 던졌습니다. 이 필름은 로마군이 쓰던 투창인데 전투 시 효과가 매우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필름의 목표는 적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들고 있는 방패였습니다. 투척된 필름이 적의 방패에 꽂히게 되면 방패는 무거워지고 적병은 무게중심을 잃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적들은 방패를 버리게 되고 그 채로 로마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군은 버젓이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지만요. 이 경우 로마군은 적병들에 비해 방어상 훨씬 우위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이 필름은 땅에 떨어지면 구부러지기 때문에 적군이 역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아주 좋은 무기였습니다. 이 필름 덕이었을까요? 베테랑들의 전투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카이사르의 전술 덕이었을까요? 카이사르군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적군을 밀어붙였습니다. 끝끝내 완전히 수세에 몰린 헬베티족은 동맹 부족인 보이족과 풀리그니족으로 하여금 양옆을 공격해하여 잠시 반격을 가하기도 했지만 이에 카이사르는 부대의 마지막 3렬을 양분하여 이들을 상대케 함으로써 이들의 공격을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해가 지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로마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카이사르에 져서 갈리아 원정기에 따르면 적군 36만 중 11만 명만이 살아남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 자체는 뻥튀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대승이었던 것은 확실한 듯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헬베티족은 원래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들은 로마의 훌륭한 우방국이 되어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아 오늘날 스위스의 자국 내 이름인 헬베티아 연방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베티족을 물리치고 갈리아인들 사이에서 괜찮은 명성을 얻게 된 카이사르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게르만 계열의 수에비족이 헬베티족에 이어 갈리아인들의 또 다른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갈리아인들 사이에 전쟁을 도운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갈리아 내의 영토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주 직후 돌변하여 주변의 갈리아 부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자라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갈리아의 한 부족 카이두이족의 수장 디비키아쿠스는 카이사르에게 수에비족을 물리쳐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내심 기뻤겠지만 아직 그 티를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에도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원로원이 수에비족에게 로마인의 친구라는 칭호를 부여한 적이 있었던 바 카이사르는 이들을 자기 뜻대로 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원로원은 이들이 로마의 또 다른 친구인 갈리아 부족들을 침공함으로써 스스로 로마인의 친구의 지위를 포기했고 또 공화국 국경 침공으로 이어졌던 과거 킴브리 부족의 민족 이동과 같은 대대적인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들어 카이사르에게 군을 움직일 권한을 다시 부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카이사르는 수에비족에게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절은 수에비인들이 절대로 승낙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깨끗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는 수에비와의 전면전을 목표로 그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갈리아의 한 마을로 진군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베손티오였습니다. 그런데 진군 중에 군단병들 사이에서는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맞서야 할 수에비족이 덩치도 로마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데다 무기도 굉장히 잘 다룬다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소문이었죠. 실제로 수에비족과 같은 고대 게르만인들은 로마인들보다 키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날 갈리아인의 후예인 프랑스인이나 고대 게르만인의 후예인 독일인보다 로마인의 가장 직접적인 후예인 이탈리아인들의 평균 키가 더 작다는 사실이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하죠. 어쨌든 이 소문을 듣고 겁에 질린 일부 장교들과 군단병들은 전투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 소문에서 비롯된 충격과 공포의 그림자는 로마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이사르는 자신의 장기인 웅변수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군을 모아놓고 한참을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렇게 겁이 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군단인 10군단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연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설로 인해 카이사르 군 전체에 드리워져 있던 처진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반전된 것이었습니다. 10군단을 비롯하여 모든 군단의 군단병들은 고향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이 미지의 땅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급여, 전리품만큼이나 이들에게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대단히 중요했죠.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부심 덩어리인 이 군단병들 앞에서 대놓고 10군단만을 추켜 세움으로써 이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군의 사기가 치솟았고 이들은 수에비족보다 더 먼저 베손티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프랑스의 부장송인 베손티오 근처에 양군은 자리하였고 양군의 지도자 카이사르와 수에비족의 왕 아리오비스투스는 두 차례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첫째 회담은 수에비 기병이 돌을 던져서, 둘째 회담은 수에비가 로마 사신을 가둬서 모두 보기 좋게 결렬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양군의 본격적인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오비스투스는 처음에는 꽤 똑똑한 전술을 폈습니다. 카이사르 몰래 로마군의 후방으로 기어들어와 그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로마군은 당분간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에게도 다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지의 건설이었죠. 멀티를 나갔다고 할까요? 적과 코앞에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다시 보급 라인을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적의 공격이 들어왔지만 로마군은 끝까지 싸워 기어이 이 기지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이후 얼마간 수에비족은 무슨 꿍꿍이었는지 이상할 정도로 로마군에게 전투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했던 카이사르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장 아리오비스투스가 점쟁이의 점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괘는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로마의 대신관이었으니까요. 로마에서는 누구보다도 신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신 따위는 깡그리 무시했고 아예 적의 점괘와는 정반대로 보름달이 뜨기 전에 먼저 적을 밀어붙이기로 맘먹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군의 전형적인 3열 밀집 대응으로 하여 6개 군단을 펼쳐두었고 후방에 기병을 예비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전군은 그의 지휘에 따라 적을 향해 성큼성큼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적이 빠르게 돌격해오는 바람에 군단병들은 필름을 채 던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적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사전에 적의 좌익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장 우익에서 지휘하며 적의 좌측부터 분쇄하려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진두지휘한 덕이었을까요? 비록 초반에는 힘겹게 적의 공격을 버텨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카이사르의 우익군이 적의 좌익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카이사르에게 미소를 슬쩍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 이릅니다. 로마군의 좌익은 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못하면 이들로 인해 우익의 승리도 패배로 돌변할지도 모를 정도로 좌익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와 있었던 크라수스의 아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는 본대의 후미에 있던 자신의 기병들을 이끌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좌익을 지원하였고 기어이 전선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좌우 모두 단단해진 로마군은 적들을 끝까지 밀어붙여 아리오비스투스를 죽이고 그의 수에비족을 완전히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끝내 이들을 원래의 땅으로 되돌려보내는 것도 성공합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저서에서 12만에 달하는 수에비족을 처부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역시 이번에도 과장의 여지는 상당한 편이긴 합니다. 실제 1만 2천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카이사르는 갈리아와 로마 공동의 위협이었던 두 개의 부족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카이사르는 갈리아인들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로마 시민들의 넘치는 환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원로원은 굉장히 툴툴댔겠지만요. 이렇게 카이사르는 한층 더 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아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굵직한 결단을 내린 듯합니다. 비로소 갈리아를 완전히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